자,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험 잘 보셨나요? 3기 강의는요,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뭔가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지금은 그러지 마시고, 알고 있는 거 내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현출해내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 더 뭔가 또 다른 책 찾아서 하시거나 아니면 뭐 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게 다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시험에 나오는 게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것만 잘 보세요. 그리고 이게 늘 그렇듯이 차라리 요만큼 아는 게 별로 없으면요, 이 바깥쪽이 모르는 거라니까요. 모르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시험장 가면 오히려 더 담대하고 자신감 있게 쓰게 되는데, 괜히 이상한 거 다 집어넣으면요, 이만큼 하면 시험에 안 올 것 같아요. 이렇게 영역을, 외연을 확장하게 되면은, 이게 모르는 것도 이제 더 많아져가지고, 아, 어떡하지? 불안해가지고, 오히려 그냥 막 머릿속에 막 암기를 하세요. 그래서 막판에 요약 정리 같은 거 해가지고 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닌데, 자꾸 그거를 어떻게 내가 이걸 막 이렇게, 똑같은 시험 문제는 거의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크게 한 3문제 정도 나오는데, 우리도 아마 그렇게 할 건데요. 3문제 중에서 2문제는 늘상 시험에서 이제 봤던 스타일이 나올 거예요. 한 문제는 약간 두리뭉실 쓰는 게 나올 거고요. 하나는 그냥 정형화된 노동의 수요 공급, 거기 카페에 가보시면 제가 기출문제도 올려놓긴 했는데 나중에 시험 나올 거 꼭 집어서 몇 개 하나 집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거기 가보시면 이제 늘 나오는 노동의 수요 공급, 원래 이제 오늘 토픽이 원래 그걸로 해야 되는데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계산 문제 때문에 막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몇 개 계산 문제를 거기다 넣어놓기는 할게요. 근데 뭐 그냥 그거는 그냥,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좀 안 되면은 부담스러운데 작년에 좀 계산 문제 또 막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올해는 또 안 아니,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내긴 할 텐데, 자꾸 시류에 이렇게 흔들리시지 마시고요. 물론 이제 다른 과목들은 특히 경영학 과목이다라고 하면은 그 시류를 잘 봐야 돼요. 왜냐면 경영학은 뭐 3, 4년 전 얘기도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한물 간 거면은 완전히 싹 옛날 얘기가 되는데, 경제학은 그런 거 없어요.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제 강의는 기본적으로 이제 에렌버그 책, 그거는 약간 조금 더 쉽긴 해요. 그거는 이제 보리아스 책을 기본으로 했는데, 지금 2기랑 3기에 나와 있는 뭐 문제 같은 거는 약간 조우영 교수님 책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책이 요 3개거든요. 그 3개만 다 보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제 생각은 그거예요. 결론은 그 3개 책 중에서 없는 걸 만약에 내가 공부한다. 그러면 이거는 약간 삽질하는 거예요. 아, 책에도 없는데 그걸 왜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 이상하게 이제 막 뭔가 새로운 거. 그러니까 아마 저도 사실은 그래요. 내년에 만약에 강의를 또 올해 0기부터 1기, 2기 뭐 다시 쭉 나가면 학생들이 다 이 자료 갖고 있을 거예요. 제가 뭐 카페에도 올려놓고 하니까 다 있으면, 아니 뭔가 좀 다른 걸 해야지 하다 보면은요, 사실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거 말고 다른 걸 막 이상한 걸 찾아서 하니까, 그러니까 가장 좋은 강의는 아마 첫 해랑 두 번째 해, 모든 선생님이 그럴 거야. 그때 만든 게 그냥 가장 메인 베이직한 그게 되는 거고, 그 다음 거는 뭔가 달라야지. 안 그러면 학생들이 또 뭐 이거 뭐 작년 거랑 똑같네요. 근데 사실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게, 더 늘어난 것도 없는데 뭘 다른 걸 해요. 그냥 여러분들은 사실 그 내용을 그대로 숙지하신 다음에 답안지에다 이렇게 어떻게 써는가, 그거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엔 강의하시는 분들이 이제 뭔가 학생들의 그 니즈를 더 충족시키려고 하니까 공부량을 되게 늘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강의도 똑같이 그냥 할 거예요. 할 건데 이제 물론 설명이나 내용이나 이건 좀 다르긴 하겠죠. 그리고 저는 매번 보통 강의할 때 교재를 맨날 바꾸는데, 왜냐면 저도 똑같은 강의를 똑같이 떠드는 거는 너무 식상해가지고 제 스스로, 그래가지고 바꾸는 건데, 아무튼 기본 베이스 되는 책은 그 한 3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래도 조우영 교수님 책이 올해 나왔으니까 거기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문제될 만한 것은 제가, 그리고 괜찮은 표현 같은 거는 여기 다 이렇게 담으려고 하는 거니까 더 이상 늘리지 마시고 어떻게 답을 쓸 것인가. 그래서 그리고 이제 좀 다른 것도 그렇듯이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시험 시간 정해가지고 여기서 아마 보시는 게 제일 나을 거예요. 따로 방안에서 하는 거랑 이런 거랑도 사실 실제랑 좀 다르니까, 만약에 주말반 들으시는 분들은 오전 오후에 시험 있고 막 버겁다, 그래서 뭐 따로 이렇게 하고 싶어 할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신 것만큼만 해가지고, 이렇게 잘 몰라도 이렇게 막 가능한 한 장수를 채워가지고요. 보면 2기 때도 이렇게 장수를 다 못 채우고 이렇게 뭐 그때야 이제 뭐 내용을 집어넣는 시기이긴 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건 아니고 이렇게 뱉어내는 거니까 이렇게 가능한 한 다 쓰시고, 그리고 한 번 더 하시는 거는 제 수업을 듣고 여기 모문답안 있잖아요. 그거 보고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그걸 딱 한번 보신 다음에 다시 또 똑같은 답안지에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또, 그러니까 답안지에 있는 게 이게 모문답안은 아니고 사실 공부를 위해서 몇 개 더 집어넣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자기 걸로 약간 구조화시키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자, 우선 오늘 지금 하는 거는
소득 불평등 관련해서 지금 좀 해가지고 연결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1번 문제는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그러니까 큰 그림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그 노동경제학이다라고 하면 그게 늘 그렇듯이 시장에 대해서 다루는 거잖아요. 노동이고요, 임금이고요, 이제 노동의 수요와 노동의 공급이 어떻게 도출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먼저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시장에 맡겼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임금이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해가지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효율적이라는 게 특징이죠. 언제나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해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장 메커니즘에서는 공평성까지는 얘기를 잘 못한다고요. 근데 이게 쭉 갔는데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게 우리는 시장이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보는 시장 실패는 여기 효율성이 깨지는 거예요. 비효율성이 발생하고요. 이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게 이제 독점이라든가 조세를 부과한다거나 등등 그런 것들이 사회적 후생 손실, 데드웨이 로스를 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가 있고요. 이제 불공평성, 이거 소득의 불평등, 뭐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흐름은 이게 큰 거예요. 큰 흐름이 바로 이거예요.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소득의 불평등과 관련된 거니까 불평등이 더 낫겠네요. 불평등. 평등하게 균등하게 분배가 잘 돼 있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소득이 많고 어떤 사람들은 적고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후생 손실. 그건 이제 뭐라 그럴 거냐면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바람직하지 않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첫 번째는 뭐가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우선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이제 커지게 되면은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커지게 되면은, 이게 사회 경제 전체가 약간 느낌이 활력이 떨어져요. 활력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우리가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불평등이라고 하면 사회의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 사람들이 납득을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개입을 해서 뭔가 약자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불평등에서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은요, 누가 약자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 저소득층이지만 그리고 약간 빈자에 해당하는 사람이고요. 아니면 여성 가정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뭐 거기 뒤에 나와 있는데 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또 저소득층이 대부분 또 고령자예요. 그래서 요즘과 같은 고령자, 요즘과 같은 뭐 고령화가 발생하게 되면 그분들이 이제 보통 빈곤에 많이 빠져 있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 약자들을 위해서요, 정부가 뭔가 개선책을 마련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을 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이제 오늘 여기 문제에 나온 게 바로 뭐냐면 불평등이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이게 세상이 얼마나 불평등한데 그걸 알아야지 정부가 어떻게 개입할까 뭐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니까 첫 번째는 불평등의 원인을 파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평등을 얼마나 불평등한지 측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불평등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려. 그걸 그냥 물어본 거고. 그러니까 그건 아마 시험 문제 물어볼 건 없을 거예요. 근데 뭔가 알고 있는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부풀려서 쓰는가 이제 그걸 연습하기 위해서 문제로 내봤고요. 불평등을 측정하는 거. 이게 이제 그 지니 계수랑 로렌츠 곡선 한 두 가지 정도만 보시면 돼요. 뭐 10분위 분배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흔하게 많이 그러니까 조우영 교수님 책은 그거 두 가지만 나와 있어서 두 개 했고요. 더 여분으로 보리아스나 딴 책에도 뭐 10분위 분배율이라든가 등등 그런 것도 좀 더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애킨슨 지수 같은 거 넣으셔도 상관은 없고요. 아무튼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하는데 어떻게 개입을 할 것인가 우리 그 얘기를 살짝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물어보는 게 뭐 최저임금제 이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제 그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 거기 문제 보니까 뭐 해설로 그냥 바로 보시죠. 뭐. 자, 그 다음 이제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고용을 저소득층이라든가 약자들을, 이렇게 고용하게 되면 고용보조금이라든가 고용 관련된 보조금을 준다거나 아니면 부의소득세. 이거는 이제 세금을 때렸는데요. 마이너스라는 뜻이에요. 부라는 게. 그러니까 일정한 소득 수준 미만이 되면은 마이너스 세금이니까 보조금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같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같은 말인데 비슷한 건데 EITC. 그러니까 부의소득세는 좀 이따 보겠지만은 사람들로 하여금 일할 의욕을 떨어뜨리거든요. 대체효과, 소득효과 전부 다 노동 공급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일할 의욕을 떨어뜨리게 돼서 일을
해야지 혜택을 받도록 만드는 게 근로장려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개입을 해가지고 좀 뭔가 새로운 파레토 시각에서 개선을 이렇게 달성하려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효율성만 얘기하는 것이지만 공평성까지 같이 고려해서 바람직한 후생 수준을 더 올리는 그 측면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간단한 얘기인데 그냥 1번 최근 우리나라는 소득의 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수준인데요. 그 파급 효과 굉장히 높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불평등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고 측정하는 방법 어떤 게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원인은요. 아시겠지만은 이게 그냥 단순한 어떤 차별 뭐 그런 측면에서 발생하는 걸 수도 있는데 첫 번째 1번에 보세요. 1, 2, 3, 4는 그냥 보기 좋게 그냥 번호를 매긴 거고요. 여러분들은 거기서 약간 엑기스만 뽑아내가지고 자기 걸로 소화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뭐 1번에 보면 자, 우선 불평등이 소득에서 차이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거기 보니까 잘못된 편견, 통계적 차별, 비정규 일자리에 대한 구조적 차별 이런 것들이 나중에 임금의 불평등, 그게 소득 불평등으로 연결되는 것이고요. 근로소득과 가구소득의 불평등으로 나타나게 되네요. 자, 2번에 보시면 거기 빈곤이라는 말 항상 써주세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그거 밑에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사람, 빈곤 상태, 빈곤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거니까 그런 표현. 이제 요즘은 좀 한물 갔는데 언제나 이쪽 노동경제나 뭐 후생과 관련해서는 빈곤이 항상 이슈가 됐거든요. 그래서 빈곤에 한번 빠진 사람 이 계층들이 다시 빈곤을 얼마나 탈출하는가 그런 것들이 연구 관심사예요. 그래서 빈곤이라는 말 되게 좋아하고요. 3번에 보시면 우선 측정 지표 우리가 볼 건데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상대적이라는 거 그거 좀 체크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평등에 대해서 측정을 해야지 그 이제 사회과학도 사실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제학이 과학으로서의 사실 지위를 확립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절대적인 수준보다는 상대적 에코 표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에는 별표를 아시죠? 그 지문을 통째로 다 머릿속에 넣으셔도 돼요. 자, 거기 보시면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해도요, 이제 시장 자체는 원래 효율성만 얘기하는 거예요. 공평성까지 보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이제 야기할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사실 거기 보시면 경쟁을 촉진하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약간 상호 보완적일 수 있어요. 무조건 네거티브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죠. 그냥 약간 불평등이 있어야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더니 나한테 얻는 게 더 플러스 알파가 많아야지 더 열심히 일을 하겠죠. 근데 그게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경쟁의 동력을 원천적으로 말살하게 된다. 이런 표현도 그냥 교수님이 쓰신 책이고 책에 있는 경제학적 표현, 경제학적 표현이라고 하긴 그런데 그걸 좀 자꾸자꾸 읊조리셔야지 나중에 그런 게 저절로 나오게 돼요. 안 그러면은 멍하니 뭐 쓸 말이 없어요. 이게 어렵다기보다는. 아셨죠? 그런 의미에서 딴 것도 한번 보시되 5번 같은 말은 자꾸 되뇌이셔가지고 그냥 뭔가 써봐야겠다. 이렇게 머릿속에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6번에 보시면 노동시장에서 효율화와 경쟁으로 인한 노동의 도태, 이게 뭐 이렇게 저소득층으로 빠지게 되는 사람은요, 심각한 사회 문제, 다른 거와는 뭐 기술 도태나 상품의 도태와는 달리 심각한 사회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인을 볼게요. 원인은 아시겠지만은 뭐 그는 인트로덕션이. 자, 기본적으로 노동의 수요인데요. 노동의 임금 이렇게 있는데. 노동의 공급과 수요에서요, 불평등의 원인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을 안 뽑아서 그래요. 거기는 뭐, 여기는 저소득층, 나이 든 사람, 여성, 가장, 장애인, 이 사람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쪽 생산 요소 시장은 아시겠지만, 생산물 시장에 대한 항상 그것도 언급을 하셔야 돼요. 파생적이라는 표현을 쓰죠. 파생 수요다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쪽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생산량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이쪽에 대한 고용에서 이쪽으로 쫙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여기에 고용량이 이렇게 줄어든다. 뭐 그래서 결국 궁극적인 결론은 뭐냐면 노동에 대한 수요가 이 사람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게 포인트예요. 근데 이제 그걸 다채롭게 쓰려고 거기 보시면 1번 일반적인 원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거기 보시면은 소득 불평등 심화의 원인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요. 저소득층을 규정하는 미숙련 근로자, 저학력 근로자의 고용 감소라는 말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이제 수요 공급으로 연결시켜서 보셔야 되겠고요. 그 고용 감소를 이제 궁극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든 거예요. 1번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고용 감소예요. 고용이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에 불평등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몇 가지 요인들 보시면 1번에 볼게요.
이제 고도 성장기는 끝났어요. 그래서 옛날 같이 막 경제가 팍 성장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 저성장 체제로 이제 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성장기라는 말 있죠? 저성장. 이거 이제 도래했다. 이게 뉴 노멀된 새로운 그냥 어떻게 보면 당연시 이제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세계 무역의 자유화, WTO 체제의 확립, 그것도 좀 써주시면 되겠어요. WTO라든가 세계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사실 경제학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 국가들이 모두 다 좋아지는 만장일치는 아니지만 파레토 측면은 아니지만 이제 보상의 원리에 따랐을 때는 윈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WTO나 세계 자유화가 되다 보니까 무역 장벽이 낮아지면서 당연히 이런 저소득층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산하는 상품은 더 값싸게 퀄리티 좋은 외국에서 수입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당연히 줄어들게 되고요. 3번에 보시면 자, 그것도 보시죠. 공장, 대기업 공장의 해외 이전, 아웃소싱 그런 것도 같이 보시면 되겠네요. 아웃소싱 그리고 공장의 해외 이전 이런 것도 좀 봐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별건 아닌데요. 그 자꾸 오해하시는 게 노동경제학 하면은 뭔가 어려운 그래프를 그려서 뭘 해야겠다. 수식 증명. 아니에요. 교수님들 그거 관심 없어요. 맨날 그거만 하시는 분들이 딱 봤는데 수식 봤다 하면요. 오히려 그냥 더 틀린 게 눈에 확 들어오지. 아니 얘가 딴 사람들이 안 그래요. 그러니까 경제 글쎄 해보신 분들은 이게 계량경제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특히 노동경제나 우리가 이제 산업 뭐 산업조직론이라든가 아니면 재정학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요. 책 보면 복잡한 증명 이런 거는 그냥 경제 수학 시간에 이렇게 한 걸로 끝내고요. 이거 어떻게 현실에서 이걸 해결할까 이제 그게 더 관심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주저리 말을 잘 쓰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제가 거의 밴드에 몇 개 옛날에 첨삭지도 하면서 이렇게 답안지 이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한 거 있거든요. 그래서 정성이 들어가고 뭔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쓰려는 자세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게 약간 고득점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경제학 안 하셨거나 이런 분들은 뭔가 경제학 하면 수학 하는데 요즘은 또 수학에 그렇게 맹신하지도 않아요. 수학보다는 뭐 사람들의 인간이 그렇게 기계적이고 합리적이냐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근데 그건 있어야 돼요. 수식 같은 거 한 개, 두 개는 간단한 것 좀 써주시면 좋고요. 그래봤자 노동의 수요 공급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 시험 같이 뒤에 계산 문제가 있으면 됐어요. 그냥 계산 문제 해가지고 거기에 뭐 목적식, 제약식 했으니까 그걸로 다 테스트 된다라고.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채점할 수 있겠지만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부분적으로 이거 몇 점,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채점을 안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기말고사, 중간고사 채점할 때 그렇게 안 하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요 더 그렇게 안 해요. 얼마나 귀찮으면 대학원생 조교를 시켜가지고 막 채점하라고 막 할 정도인데 그렇게 여러분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제자도 아니잖아요. 학교에 제자분들이면 제가 대충 이름하고 이제 또 알고 하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썼네 하면서 수업 시간 질문도 많이 했는데 좀 못 썼나 보다. 이런 게 이제 또 있으니까 또 그런 것까지 생각해가지고 수업 출석과 태도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완전 익명으로 채점하는 거니까 딱 봤는데 그냥 이미지가 안 좋으면요. 그냥 바로 이제 다시 봐 내년에 뭐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요거는 뭐 플러스 2점 안 그래요. 제가 보기엔 근데 뭐 그러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엔 그렇게까지 교수님들이 이렇게 삶이 여유롭고 이렇게 시간이 많아가지고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답안지 우리나라 노동경제 답안지 학생들 노무사 수준 이 정도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 아니면은요 전혀 관심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이게 채점도 사실 그래서 가끔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그래서 저는 그 이미지를 중시 여겨요. 딱 봤을 때 뭐 이렇게 그 그래프도 이제 작았고 다들 많이 그리시긴 하는데 자대고 그리고 이제 목차도 이렇게 뭐 막 이렇게 가능한 한 쓰시면 좋은데 목차도 사실은 좀 그냥 막 쓰게 되면 읽으시기 힘드시니까 우리가 목차를 써서 주는 거지 법학하듯이 뭐 서론해서 뭐 의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요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냥. 근데 이제 그냥 만약에 사설같이 이렇게 쫙 써버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안 읽으세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목차를 잡는 것도 이렇게 뭔가 어떻게 목차를 암기하지 마시고 제가 요 밑에 쓴 얘기 중에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라는 걸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그럼 교수님들이 목차만 딱딱 보면서 이 학생은 쓸 걸 다 썼군. 그게 자신감 표현이지. 만약에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요 숨겨요. 숨기고 이제 뭐 이렇게 양도 이렇게 채우는데 급급해가지고 그러고 자신감 있으면 딱딱 목차를 중요한 용어 해가지고 불평등의 원인 하고 거기서 끝내지도 않고요. 점점 해가지고 뭐 세계화랑 뭐 그로 인한 노동 수요 감소 이렇게 한 줄 더 써주고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을 쫙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여러분들 신문 보세요. 신문도 보시면 조선일보, 동아일보 딱 집에 오면 어떻게 돼요? 아니, 큰 제목만 봐요. 그나마 아니면 그 제목 중에서 타이틀, 서브 타이틀에서 핵심되는 거 이렇게 굵은 거 이렇게 몇 개 끄집어낸 것만 이렇게 딱 보지. 어디 그냥 뭐 거기서 이렇게 해서 봐요. 그렇게 할 만큼 우리 가 없는데 그 교수님들은 더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목차도요 이렇게 잘 좀 고민을 해보세요. 그냥 원인 측정 이런 거보다는 뭐 이렇게 원인 할 때 띡띡띡 쓰고 측정도 뭐 띡띡하면 상대적 측정 뭐 이런 걸 쓰든지 뭐 이제 그걸 좀 부각시키는 그런 걸 좀 잘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뭐 이렇게 엄청난 수학을 잘하는 그 대결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기본적인 노동경제학에 나와 있는 그 이슈들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그러니까 3기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더 집어넣으려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보시는 책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그냥 그걸 갖고 어떻게 이걸 답안지에다 드러내는가. 근데 2기 때는 뭐 이렇게 잠깐 책을 보거나 해도 되는데 3기 때는 가능한 한 없는 걸 막 쥐어짜는 연습을 해야 돼요. 시험장 가면은요 분명히 한 문제 정도는 당황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연습하는 게 사실 이게 그 돈 들이는 거죠. 사실 아셨죠? 자, 아무튼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거 있고요. 뭐 아웃소싱 이런 표현도 좀 잘 쓰려고 하셔야 돼요. 그냥 눈으로 하면 이거 누가 모르겠어요. 다 아는 얘기죠. 4번 보시면 기술진보인데요. 그 앞에 수식어 숙련, 편향적, 예, 그것도 중요해요. 숙련, 편향적, 기술진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진보 되면 다 좋은 줄 알았더니 기술진보가 누구한테 유리하냐면 미숙련 노동자한테는 불리하고요. 숙련 노동자에게 치우친 기술진보예요. 그러니까 알파고 같은 거 있으면은요. 이제 누가 더 되는가 하면 그 알파고나 컴퓨터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보완적 역할을 하게 되니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데 전혀 그거랑 상관없는 사람들은요. 그 뭐 지적 어떤 뭐 그런 지식 노동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거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진보인데 이런 표현 그런 것 좀 잘 체크하셔서 보시면 돼요. 이거는 꼭 여기에 불평등과 관련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얘기하거나 경제 상황이 이렇게 변하는 거 얘기할 때도요. 다 이런 거 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제 새로운 저성장기에 뭐 세계화가 되고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해서 법인세, 소득세 피하려고 막 다 도망가고 기술 진보 알파고가 등장했는데 뭐 그 알파고 써주면 좋겠죠. 그것도 이게 안 맞더라도 알파고 하면 이제 교수님이 계속 얘기하는데 이렇게 읽다가요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아이 똑같은 답이면 그나마 낫지. 근데 이게 못 쓴 사람은 아이 얘는 연습상 왔고 그냥 이게 떨어지시고 얘는 좀 잘 쓰면 근데 이제 무미건조해요. 근데 거기 알파고 이런 게 있으면 뭔가 이게 현실과 연결한 것 같은 알파고 하면 이게 이미지가 그래도 좋게 남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세돌을 이긴 해서 막 네거티브한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이렇게 현실에 관련된 거를 썼다라는 그 한 단어가 사실은 그래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2차 경쟁력이 되게 경쟁률이 이제 좀 치열해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회사 면접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뭐 한 10명 있으면 거기서 한 명 뽑히는데 거기서 그냥 평타를 쳤다? 떨어져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뭔가 특출나야 돼요. 물론 이렇게 답을 다 쓰고 하면은 그건 이제 완벽한 건데 근데 다 쓰는 것 내에서도 좀 부족한 사람들도 어떻게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이제 고민해야 되는데 그리고 늘 제 생각에는 솔직히 이따 답안지도 봐야 되겠지만 글씨도 중요해요. 그래서 글씨나 답안지 쓸 때 그러고 있죠. 제목 같은 거 할 때도 보면은 뭐 제 1문 해가지고 이제 몇 개만 쓰고 드릭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요. 처음 딱 봤을 때 인상이 그냥 뭐야, 얘 그냥 뭐 그렇게 약간 그래 보여.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제 3문 이렇게만 하고 쓰시던지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좀 끝까지 문제를 핵심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쓰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자, 아무튼 그거 잘 보시고 그 다음 5번에 보시면 고령화예요. 고령화도 잘 체크하시고요. 아니 고령화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하면 고령화면요. 나이 드신 분들이 경험이나 노하우도 있긴 하겠지만 이 기술 진보, 기술 편향적 그런 것까지 이제 숙련 편향적 기술 진보 때문에 노동의 퀄리티라든가 경제 활력 같은 게 좀 저하된다. 물론 그게 거기 깔려 있긴 하겠죠. 아니면 좀 바꿔도 되겠죠. 제목으로만 하면 노동의 질을 하락시키는 또 경제 활력을 저하시키는 고령화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 노조 조직률 저하. 그러니까 이제 약한 사람들을 서로 보호하기 위한 게 어떻게 보면 노조인데 노조의 힘이 점차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뭐 그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다는 게 아니라 이거 잘 체크하셔서 써먹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 책에 나와 있는 그걸 좀 정리했는데, 이게 일반적인 세계의 거시적인 측면에서 봤으면,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보시면, 2페이지가 보시면요. 자, 1번에 보시면 우리나라는 고도 성장 과정에서 부분별 지역 간 극도의 불평등, 불균형, 그것 좀 체크하시고요. 그 우리나라 얘기를 반드시 좀 써주셔야 돼요. 그 우리가 원서를 갖고 하더라도.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항상 우리나라 노동시장 뭐 할 때는요, 맞던 틀리던, 97년 외환위기 있잖아요. 그것 좀 잘 언급하세요. 외환위기 이후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생산성 고임금 부분의 저성장과 그쪽 부분이 이제 성장이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고용 감소 그런 거 약자가 또 먼저 더 많이 해고되기도 하고 뭐 등등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 보시면 산업의 이중구조 그거 좀 밑줄 치실까요? 이게 아까 이제 노동시장이 이중구조라 그러잖아요. 이제 1차, 2차 해가지고 좋은 직장, 나쁜 직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생산성, 저임금, 생산성이 낮으니까 저임금이 되는 건데 중소기업에서 비정규직 대대적인 확산 뭐 그런 것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3번 역시 또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고소득층이 이제 부동산 소유가 증대하면서 부가재산의 불평등이 심화됐다. 그러니까 항상 외환위기 하면서 가진 자들이 땅 투기나 자산 이런 걸 증식시키는 그런 얘기를 좀 써줬으면 되겠고 많이 쓰면 안 돼요. 많이 쓰면 이게 뭐 지금 그냥 소설되는 거니까 앞에 리드 부분에서 이제 살짝 그러니까 임팩트 있게 이런 얘기를 그냥 무조건 서두 부분에 써서 어떤 일반적인 문제 할 때는 쓰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4번에 보시면 부가재산의 세습. 이거는 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권력층하고요. 그리고 이제 재벌이 결합해가지고 이제 결혼도 자기네끼리 가진 사람끼리 하게 되니까 그걸 계속 증가시키고 없는 사람끼리 이제 결혼하게 되면 힘들죠. 집 하나 사기도 이제 힘든 그런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5번에 보시면 청년 인구의 급격한 감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고령화, 사회 역동성, 저하 이런 얘기 있죠. 그래서 뭐 역동성, 활력 이런 표현도 좀 노동시장에선 중요한 거니까 좀 체크해서 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제 우리는 불확실성 하에서 살고 있으니까 장래 불확실성 증대 그것도 좀 잘 체크해서 항상 써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답을 쓰든 거기 뭐 고령화, 그 다음에 뭐 저출산, 불확실성 이런 것들은요 반드시 써주시면은요 뭔가 그게 답이 현실에 좀 뭔가 연결돼 있다는 느낌이 이렇게 팍 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외환 위기, 뭐 금융 위기는 또 세계적인 그 충격인 거니까 그런 것도 좀 앞에 써주시면은 뭔가 좀 이게 눈에 확 띈다니까요. 첫 번째 계속 얘기하지만. 눈에 안 띄면은요, 그, 채점하시는 사람의 그 눈을 이렇게 잡지 못하면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냥 안타깝게 그 흙 속에 진짜 나는 답을 잘 써도요, 이게 묻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아니, 이게 제대로 실력을 파악해야지 기교를 부리는 어쩔 수 없어요. 기교도, 그러니까 물론 기교도 어느 정도 내공이 된 다음에 발휘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안 그러면 이제 뭐 쓸 말이 없게 되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그런 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간단한 얘기고 지금 한 것처럼 이제 불평등을 측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측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게 거기 나와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 자, 우리가 보는 게 로렌츠 곡선이에요. 거의 로렌츠 곡선은요. 그림 반드시 그려야 돼. 아까 얼추 답안지 봤으니까 그건 다들 잘하신 것 같은데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한 사회 구성원을 소득이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부터요. 높은 사람은 쫙 차례대로 배열했는데 각 소득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 취득한 누적이라는 말 동그라미 치시고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득의 누적 점유율이고 인구의 누적 비율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로렌츠가 이렇게 나타낸 거죠. 이렇게 박스를 만들게 되었고요. 여기는 누적 인구예요. 인구 비율. 여기는 누적 소득이에요. 누적 소득.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100명의 사람이 100원을 놀아갖는다라고 했을 때요. 이게 완전히 대각선이 되면 이게 완전하게 균등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빨간 색깔 같이. 이렇게 되면 마지막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갖고 있으니까 이거는 완전하게 불균등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대각선이 완전 균등한 상태니까 이걸 중심으로 이렇게 얼마나 멀어졌는가. 이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불평등이 높아진다. 그 정도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위에 나와 있는 1분위, 2분위 소득을 10단계로 나눠가지고요. 그래서 밑에 그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응용 문제로도 나올 수도 있어요. 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긴 하지만. 그래서 불평등 관련된 거 살짝 보시고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그래서 거기 2번에 보시면 로렌츠 곡선이라는 것은 소득이 평등하게 분配되어 있다라고 하면 대각선 O, E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에 가깝게 위치하게 될 것이고요. 3번에 보시면 이제 완전하게 불평등하게 되면 이렇게 빨간 색깔 같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